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게 우리가 힘을 작용하게 되면 그 물체는 항상 예외 없이 무엇이 변한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운동의 빠르기와 그리고 물체의 운동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작용하면, 즉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힘을 받는 물체는 운동의 빠르기가 변하던지 또는 물체는 운동의 방향이 변하던지 또는 운동의 빠르기와 운동의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요 세 가지 경우가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 물리학을 할 때, 즉 역학을 할 때 예외 없이 항상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눈 뒤에 뭐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만류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만류 인력이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었어요. 이 만류 인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책상, 지우개, 책, 교과서 모두 다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할까요? 각각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적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질량이 늘어난다면 그 물체가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바로 행성만큼 커지게 된다면 그 중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만류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중력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의 크기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 중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만류 인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류 인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력도 마찬가지로 만류 인력처럼 두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와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우리 잠깐 지구 모양을 그려보면 지구는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죠.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한 완전한 구형은 아니지만 우리 그거는 잠깐 무시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원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우리 지면까지, 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표면이라고 합니다. 요 거리 우리가 보통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반지름. 자, 지구의 반지름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인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상에서 지구의 표면, 즉 땅을 보면 이렇게 구형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볼 때는 땅이 지표면이 평평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경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표면을 평평하게 그렸어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땅 위에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지표면 근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표면 근처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을 했듯이 땅이 평평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A와 B는 같은 질량을 가진 같은 물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긴, 똑같이 만들어진 그냥 공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도 그리고 B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구가 물체 A와 물체 B를 어떻게 할까요? 잡아당기겠죠. 자, 잡아당기게 될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중력의 크기와 B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을 거예요. 자, 다를 거예요. 왜?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르니까. 자, 그럼 그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로부터 지구 중심까지, 즉 만약에 여기가 여기에 있다면 A로부터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 얼마나 될까요? A에서부터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해서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는 그쵸 6,400km가 되겠죠. 왜? 지표면에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B라는 물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B는 A의 위치에서부터 우리 일상에서 10m만 올렸다고 생각을 할게요. 알겠죠? 자, 10m를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B의 중심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지구의 중심까지의 요 거리 얼마나 될까요? 6,400km에다가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 10m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요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6,400km 플러스 10m를 해서 좀 숫자로 보기 위해서 킬로미터를 우리 미터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 1km는 1000m라고 우리가 환산을 하죠. 그래서 0이 3개 숨어있는 꼴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여기 앞에 있는 6,400km는 몇 미터로 바뀔까요? 6,400을 쓰고 0을 몇 개? 3개 붙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즉 640m 640만 미터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미안해요. 640만 미터가 지구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요. A가. 그렇다면 B는 이 640만에 얼마를 더해? 10을 더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얼마예요? 640만 10m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서 얘기했던 6,400km가 요 10m에 비해서 굉장히 어때요?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 요 10m는 무시할 만큼 작은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좀 우리가 일상에서 와닿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미터가 단위 그냥 미터가 아니라 우리 돈, 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640만 원을 가진 친구한테 우리 10원을 줘서 640만 10원을 만들었으면 이 10원의 의미가 사실 비교적 크지 않아요. 왜? 전에 가지고 있던 스케일 자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는 작은 숫자를 우리가 보통 무시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지표면 근처에서 우리 중력의 크기를 따질 때 요 거리 얼마 차이 안 나는 요 거리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지표면 근처에서는 거리에 의한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하자? 무시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면 근처에서예요. 자, 지표면 근처에서는 누구에 의한? 높이에 의한. 바꿔 얘기하면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이 영향을 어떻게 하자? 무시하자. 왜?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그 물체의 높이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표면 근처에서 만약에 중력의 크기를 따진다. 그럼 누구만 고려하자? 바로 질량만 고려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지표면 근처에서. 요 지표면 근처에서 따진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1kg짜리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kg짜리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지구에 의해서 중력을 받게 될 테고, 그 중력의 방향은 어디? 아래쪽 지구 중심 방향이 있죠. 이때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9.8 뉴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받아들이고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은 저 정도 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값을 질량이라고 하고, 앞 시간에 배웠던 관성의 정도죠. 이렇게 지구에 의해서 당겨지는 이 중력의 크기를 우리 무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사실 질량과 무게를 굉장히 혼동하는데 완전히 다른 값이에요. 질량은 물체의 관성의 정도를 의미하고, 무게는 그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예요. 즉 이 무게는 힘의 크기예요. 힘의 크기. 힘과 질량은 전혀 다른 물리량이에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도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량은 또 따로 얘기했잖아.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이것도 추가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1kg짜리 물체가 9.8 뉴턴의 중력의 크기를 받는다면, 만약에 2kg짜리 물체는 얼마만큼의 중력의 크기를 받을까요? 9.8의 몇 배? 2배만큼 힘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3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질량 3kg짜리 물체. 이 물체는 얼마만큼의 중력의 크기를 받을까요? 9.8의 몇 배? 3배가 되겠죠. 이렇게 질량에다가 9.8 숫자를 곱해서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중력에 의한 크기, 무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88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거기 보면 지구 주변에 누가? 인공위성이 돌고 있죠.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보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달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달은 지구 주변을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고 있죠. 뱅글뱅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달은 일정한 속력으로 쭉 돌고 있으니까 이 달한테 힘이 작용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린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으므로 운동의 빠르기와 운동의 방향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달이 중력의 크기, 중력을 받지 않는다면, 즉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달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운동의 빠르기가 일정하게, 그리고 운동의 방향도 변하지 않은 채로 그냥 쭉 가서 지구로부터 영원히 멀어져야겠죠. 자, 근데 이 달이 매 순간 어떻게 해요? 조금씩 꺾으면서 원을 그리고 있죠. 그 말은 매 순간 뭐가 변한다? 운동의 방향이 변한다.
그 말은 운동의 방향이 변한다는 것은 이 물체는 달이라고 하는 애는 힘을 받고 있다. 결국 무슨 힘?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지구 주변을 도는 이 원운동하는 물체는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쭉 영원히 멀어지게 될 거예요.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니까. 자, 그럼 우리 달은 중력이 작용해서 요 달이 계속 이렇게 원운동하는 것은 이 운동의 빠르기와 물체 운동의 방향 중에 누구만 변하는 거예요? 방향만 변하는 경우죠.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내용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우리 일상에 있는 좀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 한번 책 또는 노트에 적어주도록 하고 나중에 물리학 1을 배울 때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정리를 잘 해두세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고 이 운동 상태는 운동의 빠르기 그리고 운동의 방향을 묶어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이 운동 상태, 운동의 빠르기 뭐 이런 애들을 물리량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물리에서는 이 운동의 빠르기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어떻게 줄여서 약속을 했냐면 바로 속력이라고 불러요. 속력. 운동의 빠르기는 속력이에요. 흔히 들어봤죠,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 이 운동 상태라고 하는 애는 우리 물리에서 속도라고 불러요. 우리 일상에서는 속도와 속력을 흔히 섞어 쓰는데 물리에서는 어때요? 정확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속력은 그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고 어떤 물체의 속도는 그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운동의 방향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물리량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물리량 우리 시간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 맨날 뭐 책에서 쓸 때 시간 쓰면 너무 글자가 길어요. 두 글자니까. 나중에 가면 막 세 글자짜리도 나오고 네 글자짜리 나오니까 이렇게 한글로 쓰면 너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 이 한글을 간단한 그냥 줄여서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학문을 좀 더 먼저 연구를 했다면 아마 시간에 대한 문자는 이 시간의 가장 앞에 있는 단어로 따서 우리가 뭐 시로 쓰거나 아니면 이 시옷을 따서 시옷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다른 외국 친구들과 외국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어떤 언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대한 문자도 영어로 나타내요. 그래서 t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시간과 t는 같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얘를 문자라고 부른다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리고 다른 물리량 또 뭐 있냐면 이동거리라는 물리량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매번 이동거리 쓰면 너무 기니까 문자로 그냥 S를 쓰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물리량 우리 보통 속력이라고 하는 물리량도 있어요. 이 속력은 알파벳 V를 써서 나타내고 있어요. 벨로시티에 V를 쓰고 있고 자, 그럼 이렇게 문자가 하나씩 있는데 우리 시간을 따지는 단위 그리고 이동거리를 따지는 단위 그리고 속력을 따지는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을 따지는 단위 뭐 있을까요? 우리 흔히 쓰는 몇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시간 보통 뭐 hour 해서 h로 나타내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초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쭉 가는 글피, 그 글피 가는 1일, 2일, 2를 단위로도 쓸 수 있고 한 달, 두 달, 달을 단위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2년 하는 연도 단위로 쓸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단위가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문자는 정해진 건데 단위는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단위를 써도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건 시간의 단위는 초당, 다른 건 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위는 굉장히 많은 거니까 어떤 단위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자, 이동거리를 나타낼 때 우리 단위 뭐 있냐면 보통 미터 또는 킬로미터 또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등이 있죠. 그리고 단위 또 무수히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 우리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느냐죠. 즉 어느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가느냐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이 속력 어떻게 구했어요?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였죠. 그래서 이 속력의 단위는 시간의 단위 분의 이동 거리의 단위가 들어가면 모두 다 속력의 단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타내면 시간의 단위 아워, 그리고 이동 거리의 단위 킬로미터 또 가능하고, 시간 분의 미터도 가능하고, 시간 분의 센티미터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초 분의 미터도 가능하고 초 분의 킬로미터도 가능하고 쭉 가면 무수히 많은 단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문자는 우리가 하나씩 약속을 해놨는데 단위가 무수히 많으니까 누구는 나 시간의 단위 초를 쓰는 걸 좋아해. 어떤 친구는 분을 쓰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시간을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럼 매번 값이 다 다르겠죠. 그럼 서로 비교할 때 어때요? 값이 다 다르니까 뭔가 할 때마다 항상 단위를 맞춰줘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옷을 살 때 또는 신발을 살 때 내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고 옷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나는 어깨 너비를 센티미터로 측정을 해놨는데 막상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인치로 적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를 환산해주는, 즉 내가 센티미터를 측정한 걸 인치로 바꾸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단위 환산이라고 하는 수고를 하고 나서야 이 옷이 나한테 크겠구나 또는 작겠구나 또는 맞겠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위가 다르게 되면 단위 환산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학에서는 꼭 이 단위를 써라는 아니지만 우리 이 단위를 한번 자주 씁시다 하는 표준 단위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표준 단위는 세크, 즉 초가 되고, 이동거리의 표준 단위는 미터가 될 거고, 속력의 표준 단위는 두 표준 단위로만 나타낸 세크 분의 미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단위를 설정해서 공통된 단위를 씀으로써 우리 서로 어떤 값을 비교하기 쉽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속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세크 분의 미터를 우리가 이렇게 눕혀서 써요. 무슨 말이냐면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나타내요. 왜? 한 줄로 써야 돼서 위아래로 쓰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5m 퍼 세크 또는 10m 퍼 세크 요런 값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끝낼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리 그러면 다음 수업 때 속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